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이게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 고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고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폐가 망신할 수 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집니다. 원유는 옛날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비싼 가격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가격을 올려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완전 폭리죠, 폭리. 사재기보다도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받는 행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영업정지 취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석유류 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위 바가지, 이거 바가지 아니에요, 지금.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인데 이 바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행정처분 근거는 없냐 그 말이죠. 지금 그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담합 말고. 예. 뭐 담합 말고 난 내가 이제 위험한 위기니까 나 높이 비싸게 받겠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가지를 씌워보겠다. 나 혼자 각계 주유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냐 그 말이죠. 네, 그걸 이제 핀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격을 바가지를 씌운다. 관광지에 손님 많이 오니까 바가지 씌워야지. 이런 거 지금 제재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석유류 판매에 대해서는 이거 바가지 아닙니까? 예. 이 바가지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담합을 하거나 뭐 이상한 다른 거 안 하면 그냥 정상적인 석유류 제품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비싸게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인가요? 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은 지금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런 게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일종의 위기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막 바가지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가 문제는 어쨌든 석유류 판매도 허가제도 지금 현재 허가제도죠. 네. 신고제도입니까? 주유소 설치하는 거? 예, 신고제도입니다. 신고세요? 어쨌든 그 무제한적으로 뭐 허용하는 건 사실 아닐 텐데 이렇게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뭐 많은 사람들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기본적인 건전한 상식인데 그건 한 번 더 체크하고 그에 대한 제도가 없으면 제도도 만들고. 그 관련해서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가격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호텔이나 숙박업체나 주유소 같은 데서 가격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그렇죠. 제재 수단은 없지만 공정위에서는 이제 주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한테 안내해서 너무 높은 가격인 주유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법률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민정수석입니다. 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은 정부에서는 최고 가격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경우에는 그 부당 이득 전액을 2조의 2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 걸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격 상입니다. 지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은 환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거네요. 최고 가격 지정을. 예, 그게 최고 가격 지정을 하게 돼가 있는데 보니까 요거는 그 과거에는 보니까 석탄, 뭐 연탄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예외적 상황이니까 최고 가격 지정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네.
지역별로, 뭐 유류 종별로 네. 좀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바가지 유류대 바가지는 현재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행정 처분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좀 신속하게 점검해서 좀 만들어 보시죠. 뭐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님, 그 혁신본부장입니다. 예. 그 최고 가격 지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민들이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약간이라도 공개를 하게 되면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주유소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뭐 예를 들면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건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비교 사이트를 하나 만들든지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최고 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습니다. 너무 망설이지 말고요. 예. 뭐 손해보게 할 일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취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만큼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됩니까? 공직이라고 하는 게 책임이 먼저 아닙니까? 제가 며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건 당연하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속에서 부하는 부하로서의 역할을 잘해야죠. 제대로 보고하고 보고할 거 하고 왜곡하지 말고 허위 보고하지 말고 상사의 판단을 도와줘야죠. 그게 부하의 보좌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표현 하지 말라고.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죠. 이거 수없이 강조를 해도 가끔씩 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태가 그런 거죠. 행태가.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정치적 논쟁을 하는 자리예요.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풍토의 문제죠.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그리고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쳐다보시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하나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느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1억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은 무려 5천만 개.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느끼죠.
전문적 지식이야 뭐 개별 인자들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딱 얼굴 보면 그냥 알아요. 표정 보면 느낌이 딱 오죠. 이걸 수천만 명이 느끼면서 서로 교감한다고. 그래서 국민 대중을 무서워해야죠. 옛날처럼 특정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던데 이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이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건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장면,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 명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보겠죠. 보고 판단을 해요. 제가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저는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죠.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항공사가 합니다. 그래요?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파악된 건 그런 거죠. 관세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또 그전에는 적당히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작년도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만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기사 댓글 보고.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또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거예요. 그거 MOU 체결해서 그 세관이 하는 거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역시 댓글에 다 나와요.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되고 만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게 그 댓글에 다 나와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내가 저거 봤는데 저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란 말이야.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업무 보고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도 여기 적응해야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돼 가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아니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칼을 든 계엄군도 순식간에 제압하죠. 국민들의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이 왜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은 직접 잘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하죠.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죠. 공개 행정의 원칙 있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근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이건 일종의 기회일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공직사회라고 하는 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쉽지 않지만. 말하라면 절대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의외로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은 일이죠. 이 상명하복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무슨 회의 때 되면 절대 말을 안 하는 게 무슨 미덕처럼 그렇게 돼 있던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사들은 담당자보다는 훨씬 몰라요, 원래. 자유롭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좋은 제안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여러분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또
특히 그런 시기죠. 전 세계가 격변하고 있잖아요. 정말 격동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 결국은 뭐 돈을 버는 거, 기술 개발하는 건 기업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방향을 정하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공직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행정공무원들이죠. 그리고 국민의 권력이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대통령의 권력은 되게 다 위임돼 있어요. 제가 직접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합니까? 뭐 일부는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또 과장들한테 또 위임돼 있죠. 과장들은 또 실무자들에게. 온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은 거의 어떻게 보면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삽니다. 죽을 사람이 살 수가 있죠. 자살자가 15,000명,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몇백 명. 이거 10%만 줄여도 어쨌든 이런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10%만 줄여도 최소한 수천 명이 죽지 않고 살아보고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손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겠죠. 누군가는 죽을까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선이나 아니면 그냥 인심 쓰는 게 아니고 의무죠, 의무.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석유공사, 이게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석유공사 직무대행 최문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도 잠깐 그만두셨죠. 현재 그 석유공사도 매년 회계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공사니까? 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산을 하죠. 그 흑자 적자 규모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2,700억 났고 당기순이익이 915억 났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이익이었다. 예, 그리고 최근 3년간은 다 흑자가 났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 얼마나? 영업이익은 계획대로 날 것 같은데 1조 얼마 정도? 한 1조 가까이 날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은 예,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줄었을까요? 영업이익도 좀 줄고요. 실제로 결정적인 요인은 석유공사는 그 해외에서 네. 원유를 생산해서 가공하지 않고 원유 상태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작년에는 평균 79.5불, 그래 거의 80불에 가까웠는데 네. 올해는 68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1불 정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손실이 얼마나 났는데? 아직은 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대충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한 5천억 이상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저희가 영업 외 쪽에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한 12, 13년 전에 MB 때 해외 유전 개발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그 부채가 한 13.5조 정도를 빌렸는데 그건 뭐 거의 통상 경비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매년 이자가 저희가 한 5,600억,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300억 정도 이자가? 예. 그것 때문에 이자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도 이자에서 한 6천억 정도를 그러니까. 부담을 하고 세금을 또 한 3, 4천억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1조 원 흑자가 났는데 세금을 3, 4천억 낸다는 건 좀 계산상 좀 이상한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익 자체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그 생산하는 해외 그 한 12개 유전에서 생산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난 거를
그 해외 현지에서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해외 현지 세금이 그렇다. 그 아까 얘기 중에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금융 비용이 이자 부담이 5, 6천억 되는 게 올해 그 순익 단기 손실세 주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게 크고요. 또 자산 잠깐만 손상이 좀 있어보세요.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한 주요 원인이라고 그러길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재작년에는 흑자 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 금융 비용은 똑같이 냈을 것 같아서. 아, 실제로 작년에는 한 이건 그냥 예, 5,600억 냈고요. 통상 경비에 가깝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흑자로 좀 적자로 전환됐다는 말이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한 얘기예요.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원래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저희가 전부 그 국제채로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로 금리 수준이었다가 최대 4% 정도 됐다가 최근에 우리 부사장이세요? 예, 기획재무본부장인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작년에는 흑자가 났고 재작년에도 흑자가 계속 몇 년 동안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적자가 한 5천억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예측이 된다. 다 예측이죠, 그러면. 그런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금융 비용이 5천억, 6천억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논리적인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 예, 그런 면이 금융 좀 비용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았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예, 결정적인 이유는 유가 하락입니다. 그 유가 하락은 10% 떨어졌다고 5천억 적자가 나면 20% 나면 1조 원 적자 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70불 넘어가는 유가가 70불 넘어가는 것도 최근 현상이잖아요. 전에는 40, 50불대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는 완전히 망했겠네. 예, 그때서부터 누적된 적자 때문에 지금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그러면은 유가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손익 분기점 가격이 전체로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 예. 손익 분기점이 얼마예요? 몇 달러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75불 정도 되면은 75불? 예, 흑자가 75불이 원가가 시기 말하면 75불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국제 다른 유전들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정확히 계산해 시세를 보면 생산 원가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의 평균 유전을 개발해서 석유 파는 나라 많잖아요. 예. 다른 나라들은 되게 제가 그냥 대충 추정을 해보면 한 4, 50불 미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불, 50불 해도 그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유가가. 근데 우린 70불이 넘는 거는 좀 원가가 비싸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 알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석유공사 부사장이신데. 예, 근데 최근에 한 3년간 유가를 보면은 원가 얘기하자면 원가. 지금 또 딴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의 생산 원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평균이냐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가 보기엔 좀 높아 보이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높아요? 실제로 이거는 중동 지역은 아주 싸고요. 사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동해 유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얘기하기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거기도 그래도 다 추산하는 건데 생산 원가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네. 난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 물론 매장량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네, 계산도 해봤고 정확한 지금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네. 동해완 그 가스전을 저희가 18년간 운영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 총 투자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결론만 얘기해 네. 보세요. 그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가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스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례 얘기, 좀 뚱뚱한 얘기를 또 하세요.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이거 뭐였죠? 네, 대왕고래. 아, 대왕고래. 미안합니다. 거북 이상한 거 아니고 고래였어요. 근데 그 고래 그 지역에 추산을 해봤을 텐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석유가 또는 가스가 낮다고 하면 생산 원가가 얼마 정도였을까? 지금 7, 80달러는 사실 우리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7, 80달러 돼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그죠? 네,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아,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예, 발견되고 규모나 그 개발비가 아니, 그러니까 확정돼야 예를 들어 매장량을 추산을 하면 이거는 생산비가 얼마쯤 들고 국제효과가 얼마 정도니까 이거는 개발할 가치가 있어. 아니면 이거는 매장량이 얼마 정도 추산이 되는데 원가가 생산 원가가 한 7, 80불 돼. 그러면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 아니면 거기에다가 안보적 측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건 뭐 가중치를 두면 사업성이 있어. 이런 걸 계산 당연히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그 계산이 기억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유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하면은 2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투자해봐야 되고 나름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막 팝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 발견돼서 탐사 광구나 개발 광구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 그 정확히 계산한 결과를 내가 묻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거기는 지금 탐사 광구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산도 안 해봤어요? 보통 얘기할 때 한 1조 정도 입항피트가 있으면 경제성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지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예요? 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산이 20조인데 부채가 21조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은 뭔가요? 일단 저희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을 이렇게 우량 자산 위주로 재편하고 네. 부실 자산을 팔고 그리고 강력하게 구조조정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불량 자산을 판다고 개선되지는 않잖아요. 그거 어차피 평가되어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석유공사가 현재 지금 비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가 한 1조 3천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매년 한 4, 5천억씩 하면은 한 3년 안에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을 낸다면은.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지금까지 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 3년간 정도는 이익을 났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로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석유공사는 걱정이군요. 예, 저희 매출액이 생산량 대비 그냥 국제 유가를 곱해서 바로 나옵니다. 한 3조 5천억 정도 나옵니다, 매출액이. 우리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유전의 연 생산 규모가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량의 몇 %쯤 돼요? 예, 되게 적습니다. 저희가 수입하는 총 수입량은 올해 기준으로 한 390만 배럴 되고요. 저희가 하루에 몇 %냐고 물었는데.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한 5% 정도. 5%? 네, 알겠습니다. 5% 미만입니다. 네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위기 상황을 틈타 벌어지는 기름값 바가지와 공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끝장 추궁에 나섰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관계 부처의 무책임한 답변에는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부터 회복하라며 매서운 불호령을 내렸고 결국 최고 가격 지정이라는 전례 없는 초강수 대책까지 거론하며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비정상적인 행위만큼은 국가가 끝까지 뿌리 뽑겠다는 결단을 온 국민 앞에서 분명히 한 것이죠. 동시에 자본 잠식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들고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한국석유공사의 민난 역시 송곳 같은 추궁으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유전 개발의 생산 원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려 했던 무모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성 분석도 없이 고래를 잡겠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경영 방식이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방만한 공기업 운영과 탐욕적인 시장 행태 모두를 바로잡겠다는 단호한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기름값 폭리와 공기업이 무책임 경영을 동시에 겨냥한 강력한 경고였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 행정과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큰 힘이 됩니다.